테크로 바라보는 경제 시사 토크쇼. 상디와 이타코는 테크토크 가고 싶어서 텍톡의 상디입니다. 텍톡의 이타코입니다. 네, 바이두가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아폴로고를 시작한다는 소식인데요. 아폴로고는 올해 4월에 창사, 그다음 8월에 창저우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이두는 베이징의 여러 주거 및 비즈니스 중심 지역을 아우르는 약 700km 구간의 자율주행 테스트 도로에서 탑승객을 태우고 로보택시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총 40대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시작할 예정이고 약 100대의 승하차 스테이션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텍톡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한 바이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아폴로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놓쳤지만 자율주행에서 앞서가고 싶어하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율주행 택시가 드디어 이제 상용화 거의 된 거네요, 중국에서는. 네, 상용화가 됐고 미국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이제 시범 단계, 테스트 단계인 건데 어떻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성도가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이름이 멋있어요. 아폴로고야. 난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폴로고. 근데 뭐 그게 따지면 니콜라 테슬라도 뭐 그건 그렇지. 아니 근데 약간 포켓몬고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서. 포켓몬고보다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래요? 예상을 못했나봐. 아. 포켓몬고가 2015년도 이후에 나왔죠. 그쵸. 네. 무슨 17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15년 때부터 생긴 그 프로젝트여가지고 그걸 예상치 못했죠. 네. 갈 거니까 고라고 했나 보다. 그렇죠. 갈 거니까 네. 고. 자율로 아폴로가 가겠다. 일단은 바이두에서 하는 이 자율주행 택시 그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전 방송에서 바이두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보통 B8라 불려가지고 진짜 어떻게 중국의 3대 테크 기업이라고 불렸는데 최근에 그 B가 바이두가 아니라 바이댄스가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굴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 많이 좀 예. 까이긴 했죠. 왜냐면 알리바바가 너무 잘했고 그다음에 그쵸. 텐센트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바이두가 좀 원래 주력이 그 웹 검색이었잖아요. 그쵸. 웹 검색인데 검색 엔진 쪽으로 약간 구글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잘 치고 나올 줄이야. 역시 저력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모바일 전환도 잘했고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을 하면서 기존의 약점들을 많이 해결해 갔는데 바이두는 어떻게 보면 좀 그 현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나 바이두는 그래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해놔둬가지고 많이 R&D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부를 공식 설립해서 이때부터 진행했죠. 근데 이게 또 빠른 건 아니거든요.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쵸. 이런 쪽에서는 더 앞당겨서 그 전부터 했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했지만 뭐 중국인 알다시피 인민의 힘으로 또 빠르게 연구개발해서 또 이렇게까지 온 거고 그래가지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을 엄청 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사 앞에 일부러 자기네 자율주행차 이렇게 정차시켜 놔가지고 약간 홍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율주행 제대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 앞에 그 서초 가보면은 네. 삼성전자 그 빌딩 있잖아요. 그 아래에 그 체험관 있듯이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 주력 제품들 되게 홍보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앞에다 딱 DP 해놓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바이두가 이 자율주행 기술에 약간 선두주자다 이런 걸 약간 각인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플랫폼, 그 아폴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성능을 개선시켜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폴로 5.0 버전까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누적 그 주행 거리는 한마디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도로 환경에서 체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누적 거리가 지금 300만 킬로미터 해가지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 자체도 보통 뭐 프로그래밍 보통 이렇게 뭐 코드 위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 100개 이상의 그 오픈소스 클라이언트들을 지금 모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베이징에서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지역을 중국 내 23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 이 아폴로거 같은 경우는 레벨 4. 저희 그때 한번 타코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뭐였죠? 루시드? 네, 루시드 모터스. 얘기하면서 뭐 자율주행 3단계대 4단계 있잖아요. 여기는 자율주행 지금 4단계 수준에서 로보택시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특허가 1237개나 될 정도로 자율주행에 참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단계면은 지금 운전자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운전자가 완전 배제는 아니고 거의 그 5단계 직전이다 보니까 거의 핸들은 있는데 운전자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위급 상황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폴로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베이징시에서 자율주행 시험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다음 8개월 동안 베이징시에서 51만 9천 킬로미터의 도로 테스트를 완료해가지고 허가를 그걸 기반으로 베이징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진짜 많이 갔네요. 51만 킬로면은 진짜 많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데이터 싸움이라서 그쵸, 얼마나 그쵸. 많은 정보 수집을 하고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냐 이 싸움인 건데 네네. 일단 뭐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가 되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건 진짜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또 이게 중요한 게 뭐 충전도 그렇고 결국은 일반 차처럼 아무리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그쵸. 기능이 있다고 해도 아무 곳에 팍팍팍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쪽에서도 그 정차할 수 있는 지역을 일부러 지정을 해놨거든요. 일반 저희가 버스 같이. 그래서 그 정차할 수 있는 지역이 베이징시 내에 100개 승하차 지역을 놔뒀고 한마디로 아직은 버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버스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뭐 예를 들면은 타코님 집 앞에까지 배달한 택시가 운행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디테일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버스 같이 이렇게 승하차 지역을 일부러 따로 둔 거고 그게 한 100개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인 거죠. 약간 너무 작은 골목을 가는 거는 조금 위험이 있을 그쵸, 수 있다는 그쵸.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큰 도로 위주로 아마 좀 운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정류장까지 돼 있다면 이게 사실 그런 루트 계산이 되거든요. 그쵸. 그 동선이 좀 바로 계산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그런 좀 안정성을 계속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따로 어떤 체험하려면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하나는 바이두 지도라고 바이두가 또 지도 쪽, 이 맞아요. GPS 쪽이나 이 맵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바이두 지도나 아니면 이 아폴로 고 웹사이트 가면은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지난번에 타코님 얘기했던 그 루시드 같이 홈페이지를 엄청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는 약간 시뮬레이션 화면만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로보택시가 움직이는 영상도 있지만 그 안에 시뮬레이션으로 또 이 시뮬레이션도 유니티 엔진을 써서 만들었대요. 그 게임 엔진. 네네. 게임 엔진 써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퀄리티가 있는 뭔가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많이 세련돼졌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기차, 뭐 수소전기차, 수소차 이런 자동차 쪽은 홈페이지를 다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뭐 이건 실질적으로 차를 파는 건 아니지만 그쵸.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를 많이 주려고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유저들이 눈이 너무 높아진 것도 있죠. 우리가 익숙한 그 웹페이지의 어떤 그 디자인이라던가 맞아요. 뭐 어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버전에 그런 걸로 내놨으면은 뭐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뭐 노션으로 만들어 내놨으면 큰일 나지. 그렇죠. 이렇게 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테슬라가 문화를 바꾼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하이엔드 브랜드로 갔잖아요. 그쵸.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런 하이엔드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모빌리티 쪽 관련된 기업들이 처음 시장을 접근할 때 그런 식 접근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더 이 차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 고급성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했고. 그럼 지금 아폴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로 그럼 운행이 되고 있는 거. 네, 전기차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항목들이 많은데 지금 이 로보택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렛 파킹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그 요번에 이 로보택시도 결국은 중국에서 나름 중국의 하이엔드 브랜드 자동차라고 불리는 그 D 자동차 회사와
합업을 해가지고 만든 로보택시고 DE 네, DE. 그룹의 D 자동차.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 DE그룹에 있는 홍치라는 또 DE그룹에 있는 자회사 이름이 홍치인데 홍치가 좀 이게 뜻풀이를 해드리면은 붉은 깃발이라는 뜻이어서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차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나 이런 것도 그 공산당 당국에서 좀 더 쉽게 좀 풀어준 거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중국 자동차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익숙치 않기는 한데 얘기만 딱 들어도 딱 중국 공산당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이 네이밍. 붉은 깃발. 붉은 깃발. 딱 이미지가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차를 보면은 차는 나름 세련돼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빨간색 래핑댕이 이런 차가 아니라 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 일반 진짜 SUV 차처럼 돼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디자인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뭐 그런 건 그러진 아니지만 않고. 그냥 무난하고 괜찮아요.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이 지금 또 제작비가 이슈인데 100만이 아니라 하나로 따지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여서 차가요? 그러니까 네. 차만? 아니요. 차랑 그 밑에 장비까지 다 합쳐서 로보택시를 네. 운영할 수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니까. 로보택시는 뭐 저희가 방송에 얘기했지만 뭐 라이다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GPS 여러 가지 장비가 어떻게 보면 이게 걸어다니는 거의 컴퓨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컴퓨터보다 더 그렇죠. 뭐 센서티브하게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는 좀 상용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차량 대수가 적은 40대인 이유도 그 이유도 당연히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가격 이슈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 같은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가격이 엄청 저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 택시보다.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이게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테스트로 시승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몇 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식 서비스하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할 때 실제적으로 뭐 한국 기자분이 탄 걸 봤는데 그 앞에 운전석에 사람은 앉아 있어요. 레벨 4는 이 핸들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앉아져 있고 실제로 이 손은 이 무릎 위에 그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가시다가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차 내에서 경고를 했을 때 그때 핸들을 잡고 움직이는 건데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탑승 경험을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택시랑 똑같다. 뭐 실제적으로 앞에 뭐 장애물 지나가고 일부러 뭘 던지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큰 변수와 이변 없이 왜냐면 저희가 몇 개 봤던 뭐 테슬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레벨 2.5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레벨 4단계랑도 차이가 있고요. 그 레벨 4단계로 테스트하는 중에 사고 난 적이 있긴 있는데 그거 봤을 때는 좀 특이한 환경? 어떻게 보면 뭐 햇빛이 반사되거나 아니 흰물질이 나와가지고 실제 사물과 구분이 안 돼서 사고가 난 거여서 약간 무난한 환경에서는 좀 안전하게 나는 안전하게 움직여가지고 체험 경험이 나쁘진 않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이징시에서는 이 로보택시, 바이두 로보택시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디디 추싱이나 중국의 이런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어요. 위라이드나 오토엑스에서도 약간 제한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조금씩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디 추싱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택시 아니면은 이제 우버랑 되게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국 내에서는 되게 어떤 모빌리티 산업에서 굉장히 큰 그 기업인데 역시 이미 근데 이렇게 누가 하고 있으면은 그 따라온 그 후발주자들은 더 따라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길을 터놓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자율주행 자체가 어쨌든 규제라든지 아니면 방대한 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선두주자가 있으면 좀 뒤에 따라가기가 좀 수월하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걸 정말 미래 산업으로 좀 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두 글로벌 2020이라는 그 발표회에서 그 바이두 창업자 리에농 회장이 좌회주행 기술을 통해 향후 10년 내 교통체증을 없앨 거다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왜냐하면 중국 내에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시나 뭐 상하이 이런 시에서는 아예 차량 제한을 시켜요. 워낙 그 트래픽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이 자율주행 택시로 이제 사람들이 차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막 앞지르기나 뭐 불법 주차나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10년 뒤에는 내가 교통체증을 없애겠다 이렇게 비전 선포를까지 했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택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스마트 인프라, 뭐 교통을 건설하면서 국내 총생산의 2.4에 4.8% 증가하는 효과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 부분은 약간 경제적으로도 좋고
환경적으로 좋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좋다는 걸로 좀 표방을 하고 계시죠. 예. 이런 자율주행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일단 교통체증 우리가 없앨 수 있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처음 기획했던 것 자체가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맞아요. 너무 위험이 많다. 근데 그걸 기계에 맡겼을 때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위험이 적다. 근데 거기서 따라붙는 문제가 약간 도덕적인. 과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앞에 사고가 나게 생겼어. 근데 앞에는 사람이 7명이 있고 옆에는 사람이 1명이 있어. 그럼 과연 그 옆으로 틀어가서 사람 1명만 죽이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맞냐? 그럼 만약 그런 사고가 왔을 때 그럼 운전자가 처벌받냐? 뭐 자동차 회사가 처벌받냐? 소프트웨어 처벌받냐? 그럼 책임 주체는 누구냐? 또 보험회사는 그럼 얼마나 돈을 그렇죠. 보험료를 청구해야 되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건 저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뭐 사회문화적인 문제도 엄청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 돼요. 데이터도 계속 더 쌓고 알고리즘도 좀 더 정교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사회적인 그 어떤 판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게 앞으로는 대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실제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서는 졸음운전을 한 케이스가 있대요. 자율주행을 걸어놓고 이제 운전자는 졸아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그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는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그게 사실 더 앞으로는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엔 또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올라왔는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차에 탄 친구들끼리 게임을 맞아요. 해가지고 또 엄청 큰 문제가 됐었죠. 욕을 먹고 정말 욕을 한 트럭 먹었던 그런 사건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금 바이두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디지추싱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세계에서 평가하는 그런 평판으로 봤을 때는 중국 기술이 좀 있다고 해요. 기술력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매년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도움 없이도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매년 발표하는데 거기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해 1위는 바이두가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도움 없이 18,000 마일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대가지고 바이두가 원래는 2018년도에는 5위권 밖에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1위 한 거 보면은 급속도로 기술력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잘하긴 잘하나 보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도 지금 있고, 그쵸. 뭐 다른 테크 기업들도 많이 지금 뛰어들고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도 다 맞아요.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두가 1위 했다라는 거는 진짜 이제 미래 산업으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초반에 얘기했지만 알리바바에서도 밀리고 텐센트에서도 밀리니까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이다. 그다음에 전기차 이쪽 분야일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10년 뒤에 어떤 게 발현이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우리가 10년 뒤에도 바이두를 이렇게 높이 평가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맞아요. 그 10년 사이에 꼬꾸라져서 잘 못하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넥스트 플랫폼 싸움에서 중국도 이 넥스트 플랫폼을 차지 위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올인하는 것 같고 그럼 결국은 뭐 중국이 이러는데 우리나라 어떠냐 항상 우리나라 어떠냐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급변하는 테크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발전 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컨설팅 회사 KPMG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자율주행차 도입 준비 지수는 우리나라가 7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위에는 뭐 알다시피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뭐 중국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7위를 차지했다고 하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는 16위에 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사실 정책과 규제가 좀 항상 늦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게 그런 게 있는 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16위는 생각보다 높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높은 편이라서. 이게 높은 건가요? 네, 저는 좀 더 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6이면 뭐. 저는 엄청 낮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국내에서는 좀 아직 규제나 정책이 힘들다 보니까 미국에서 4단계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서 그 로보택시 실증 사업을 미국에서 이제 전개하려고 계획 중이어서 아직 국내에서 못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 미국에서도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을 쌓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도로와 한국 도로에도 실상이 좀 다르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 고도화의 어떤 그 차이인데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만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거를 아무리 고도화해서 한국을 갖고 왔을 때 테스트하는 기간이 결국은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가 되기는 힘들겠죠. 만약 딱 그게 우리나라 먼저 당연히 국가에서는 먼저 규제를 풀어주긴 하겠지만 풀었을 때 다른 애 같이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데이터 싸움은 결국은 시간 싸움인데 맞아요. 결국은 그런 거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결국 돈 싸움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그렇죠. 얼마나 빨리 모으냐도 돈 싸움. 얼마나 왜냐면 바이두도 이렇게 한 5, 6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돈 하나도 못 번 사업에 돈을 꼬라 박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만 보고 그런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 게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뭐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좀 잘하는 국가들에 비하면 국토 면적 자체는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는 거죠. 미국 전역을 그 모든 데이터를 쌓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토 전역을 데이터를 쌓는 게 더 빠를 수 있잖아요. 면적 자체가 작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좀 규제적으로나 아니면 정부 정책으로 좀 뭔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전 국토 면적에 자율주행 데이터가 쌓여 있는 국가로 그 타이틀을 잡을 수 있는 약간 장점이 있는 김종호 선생님이 대동저지도 그리듯이 약간 그렇죠. 이 자율주행 지도를 그렸다.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좀 어떤 자율주행에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포인트로 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약간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처음에는 내 앞에 내 본진에만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역을 확장하면 이게 전체 맵을 다 환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그 맵 자체가 다른 맵보다는 우리가 더 작으니 그렇죠. 더 빨리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으셨으면 언제나 좀 저희 좋아요 눌러서 칭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